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네, 첨단 기술의 현장인 판교에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2차 차이나 쇼크 다뤄주시기 위해서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2차 차이나 쇼크라는 단어가 요즘 외신에서 종종 등장을 하던데 네, 이게 일단 나오죠.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세계에 중국이 끼치게 될 영향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차가 있었겠죠. 네. 제1차를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이제 전후로 해서 중국의 수출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곳의 산업 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차이나 쇼크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수출 증가와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고용에 끼친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줬냐면 고용에 끼친 영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가 줄었겠죠. 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줄었냐? 미국 경우에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가 55만 개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 16%가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연구에 따라서 다른 숫자도 나오는데 최대 240만 개까지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저 55만 개가 16%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정도였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충격 때문에 정치적 변화도 생겼던 거 아니에요? 도널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까지 나중에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변화가 생겼던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탈산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역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포퓰리즘과 반세계화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브렉시트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또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진보주의랄까요, 리버럴리즘의 쇠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계기였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이게 그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높아졌대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군대 가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고, 참 뭐 정말 이제 길게 보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했던 그러니까 교육을 더 받아서 진학을 해야 한다. 그렇죠. 육체 노동으로는 그렇죠. 공장 가서 일하는 걸 이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변해간다는 어찌 보면 이제 뜻이죠?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현상은 나중에 벌어진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이고 또 산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이나 쇼크는 한 2006년이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잦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후에 이제 그 자본재라고 하죠. 공장 기기 같은 걸로 이제 품목이 옮겨가면서 중국이 그런 식의 대규모 수출을 2012년까지는 계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제2대 경제 대국이 되죠. GDP가 이제 2위가 되고, 그리고 돈을 엄청 벌어서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 그러면은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김혜원 리더님이 베이징 특파원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 계셨던 때가 시기가 언제였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열매가 막 이렇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그런 시기에 아주 풍요로운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을 함께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막 중국 사회가 막 들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어요? 베이징 계실 때? 그렇죠. 그때 뭐 IT 산업이 대표적인데, IT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추호의 그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신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당선되고 무역전쟁 딱 한 대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무역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분명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상황들이 사실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벌어진 상황들이 좀 더 결정적인 계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홍콩
에서 있었던 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국제적으로 발산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 사회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어떤 좀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이 심각하게 봉쇄를 했었죠. 그렇죠. 심각하게 봉쇄를 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발병이 사실 중국에서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한. 그래서 우한병이라고 처음에는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뭐 일단 뭐 중국 얘기를 오늘은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중국이 많은 과제와 고민거리를 안겨줬는데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1차 차이나 쇼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중국이 성장을 했고 발전했고 그 여파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유럽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났다는 건데 2차 쇼크가 오면 또 그 비슷한 쇼크가 와서 우리 다 바뀌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형태인가요? 또 수출이 그렇게 막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정치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큰 전망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서구 언론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1차 쇼크가 그 가구, 장난감, 의류 같은 그 저비용, 저기술 산업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은 2차 충격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뭐 이런 밸류 체인의 상층부라고 할까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올해 이제 11월에 치러지게 될 텐데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미국 대선에서 보여주는 그 중국을 다루는 태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값싼 중국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유권자들이 그런 마음을 붙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이제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EU 같은 차원의 EU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배터리,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발전시켜온 산업들이기 때문에 또 이 지정학적 대립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미국은 무역 적자가 3분의 2가 늘어났습니다.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예, 그렇게 됐고 중국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국 수출은 더 좋아졌고.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이러니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상품이 갈 곳을 더 많이 찾게 되는 뭐 그런 과정도 있었던 셈인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제조업에서 생산량을 봤을 때 중국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고 이게 WTO 가입한 2001년하고 비교해 보면 30배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건 뭐 과연 미국이 제어를 했던 걸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중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정도로 성장을 해도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은 그렇죠.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저런 뉴스 있었습니다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반도체나 항공우주, 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이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이걸 또 수출하고 하면서 어떤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단어가 정말 지금도 계속 이게 도대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논의에 아주 중국을 다루는 논의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질적 생산력. 네.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건데 그동안 나왔던 발언들 통해서 보면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또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산업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답으로 첨단 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혁신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강점을 보였던 저 부가가치 산업, 저 부가가치 제조업을 놓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서. 그렇죠. 이게 1차 차이나 쇼크를 가져온 게 그 저부가가치 제조업 제품들인 그렇죠. 거죠. 결국 옷이나 그렇죠. 신발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가공품들까지. 그런데 그거를 놓지는 않겠다. 왜냐? 여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뭐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한국,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부가가치 산업들을 끌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한국, 일본은 이거를 버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따랐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냥 계속 잘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보면은 중국이 이제 2013년부터는 그 1대1로라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데서는 전략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니셔티브라고도 하고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개발도상국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1대1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럽까지 이제 육상으로 가고 해상으로도 가고 해서 1대가 벨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벨트고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 하나의 길. 해로 1대1로. 네, 1대1로인데 그렇게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최대 채권자가 됐다는 대목을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개발도상국들이 있는 겁니다. 오만 인프라 사업들을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2022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유럽의 금리가 막 오르면서 개도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들은 절반 가까이가 지금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부채에 대한 청구권자가 결국 중국인 셈인 거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중국이고 자기 산업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동기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 굉장히 많이 깔아주고 했는데 그게 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렇죠. 그 대가를 안 받고 깔아두고 발전소도 지어주고 이런 그렇습니다. 걸 해준 거네요. 그러면서 채권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존 산업들이 어디로 지금 가지 않고 국내에서 조금 더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생산 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부가가치 산업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컨대 가구, 의류, 장난감 이런 것도 여전히 중국 국내에서 더 싼 데로 옮겨가면서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도 만들고 태양광 패널 쪽으로도 만들고 태양광 패널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가고 있는 거네요.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면서 기존 제조업을 같이 한다. 이걸 어떤 학자는 참 독특한 중상주의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기존의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거라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제2차 쇼크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중국의 성장은 아주 전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질문해 드릴게요. 대답해 주시죠. 근데 그 1차 쇼크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저비용 산업의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개도국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이런 좀 생산 시설과 생산 구조를 바꾸는 한편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쇼크는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뭐 리튬 배터리 뭐 그런 배터리도 경쟁이고. 지금 사실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2위로 밀려나면서 저 작년 4분기였나요?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되고 저 비아디가 최대 전기차 수출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은 막 뭐 계속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금 알리와 테무의 영향에서 보듯이 네,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확장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저부가가치 제조 물품들이 들어오는 건데 조그만 엄청 싼 물건들 그렇죠. 거기에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양쪽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는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 시장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있고 우리도 전기차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도 팔아야 되고 뭐 유럽에 우리도 배터리 팔아야 되는데 중국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경쟁도 세지고 또 저부가 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내수로 바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경쟁도 격화되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 1990년대 이후에 중국 경제의 발전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이 거의 다 사갔어요, 그때. 그러면 중국이 엄청난 채권자가 되잖아요, 미국한테서.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돈을 빌려간 셈이 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한테 뿌려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물건을 사게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살 만한 물건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또 중국에서는 미국의 돈을 빌려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2차 차이나 쇼크 때는 서서히 지금 미국 채권 한참 줄였거든요, 중국이. 줄이고 딴 나라에 돈을 막 빌려준 다음에 이 사이클을 전 세계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두렵다는 생각이 전략이 정말 정교하다는 생각도 들고 두렵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챗GPT 같은 거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첨단 산업 한다고 그래도 진짜 그런 앞선 산업까지는 기술력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때요? 중국을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AI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종종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그 중국의 AI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4월 16일에 중국 광둥성의 심천, 셴젠이라는 도시에서 그 중국 기업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최대 검색 포털인데요. 그 바이두 본사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거 뭐 연례 행사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 바이두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뭐 지금 회장이기도 한 리앤홍, 영어 이름은 로빈 리인데 이 사람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이두가 만든 생성형 AI 어니봇, 중국어로는 원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가 출시 13개월 만에 2억 명을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하면 우리 사실 뭐 챗GPT 아니면 뭐 요새 좀 많이 각광을 받는 클로드 아니면 구글이 만든 제미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챗GPT의 그 액티브 사용자라고 하죠. 활성 사용자가 지금 1억 8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등록한 사람만 보면은 가입한 사람만 보면 그보다 좀 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챗GPT가 2억 명 넘은 건 작년 2월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2억 명 넘었다라는 게 바이두의 발표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AI 시차가 1년으로 좁혀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리앤홍 회장 본인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직원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어니봇이 챗GPT에 한두 달 정도 뒤처져 있는데 곧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챗GPT 중국에서 혹시 막아놨나요? 쓸 수 있나요? 막아놨나요? 구글 같은 건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놔서 자기네들 것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가 막혀 있고 유튜브가 막혀 있고 인스타그램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뭐 미국 언론사 홈페이지도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에 중국 서비스들이 이렇게 약진하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챗GPT도 막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마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챗GPT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89년에 천안문 사건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사정없이 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전달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중국 정부가 이걸 막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이두 어니봇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니봇은 중국에서 출시되는 이제 글로벌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는 탑재가 됩니다. 삼성도 갤럭시 24에 어니봇이 탑재된 걸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걸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에 어니봇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무섭네요.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챗GPT는 막혀 있고 구글도 막혀 있고 그럼 어니봇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바이두는 인재 확보에도 굉장히 열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니봇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자 대회를 열면서 어니컵 창업 경진 대회라는 걸 여는데 리에농 회장이 수상자한테는 5천만 위안을 주겠다. 5천만 위안이 얼마죠? 96억 원이니까 100억 원입니다. 수상자한테 100억이나.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리고 바이두는 공모전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100억짜리 공모전을 하는 거네. AI하고 로봇, AI하고 자율주행차 결합 같은 것도 계속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이두의 R&D 비용이 매출의 한 18%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엄청 높네요. 그렇죠. 미래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챗GPT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들어가서 써보면은 뭐 그 UI라고 할까요? 이 사용자 환경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텐센트라고 또 있죠. 중국의 그 유명한 IT 기업. 중국어로는 腾讯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AI LLM 그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훈위안이라는 그 서비스인데 AI를 학습시킬 때 쓰는 언어 표본 묶음을 말뭉치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말뭉치를 훈위안이 3조 개를 학습을 했대요. 3조 개. 예, 뭐 엄청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감이 잘 안 오네. 그렇죠. 근데 그 챗GPT도 처음에는 3천억 개,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정도로 학습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챗GPT-3를 내놨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야 한 조 단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이버가 처음에 선보였던 국내 최초 LLM 같은 경우에 학습한 게 5,600억 개. 하이퍼클루바. 그렇죠. 예. 5,600억 개. 지금 이 텐센트의 AI가 3조 개를 학습했다는 걸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어니봇을 써보셨다는 거죠? 네.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뭐 그 챗GPT도 가입을 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가입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해야 되는 거겠죠? 중국어로 하셨어요? 중국어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한국어도 해봤는데요. 다 성능이 다 알아듣기는 하고요. 뭐 크게 차이는 잘 못 느끼죠. 제가 좀 더 이제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걸 갖다가 보는 정도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크게 뭐 잘 못하는 건 없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3개국어로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LLM 분야에서 AI도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다. 다른 첨단 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LLM도 있지만 뭐 사실 반도체라든지 정말이 AI 시대에 진짜 가장 앞서가는 영역들도 있는데 예컨대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뭐 그 워낙에 많은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이 AI 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중국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모자라더라도 데이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3조 개 학습했다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텐센트만 하더라도 위챗 서비스
처음에 위챗 나왔을 때 우리 카카오톡 따라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SNS인데. 지금은 이제 위챗이 사용자가 14억 4,700만 명이라고. 아이고. 카카오톡은 몇 명일까? 카카오톡 뭐 데이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났는데 뭐 어림없는 숫자죠. 그렇고요. 5천만이겠죠. 예, 뭐 14억 4,700만 중에 중국인이 13억 5,900만 명이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인구를 14억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뭐 2개 계정을 가진 경우도 있는 걸로 봐야겠죠. 위챗이요? 네, 위챗이. 저도 계정이 있으니까. 네. 그 나머지 중에 외국인도 한 1억 명 정도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중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땐 그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챗이 이제 그게 또 이제 다른 메신저들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라기보다는 뭐 결제, 배달, 예약 같은 걸 다 위챗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차원에서 보면 엄청 큰 규모일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이 데이터의 규모에서 사실 좀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한이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 우한이 나왔었는데 우한이 국가에서 지정한 그 자율주행 실험지구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 뭐 바이러스 실험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실험도. 근데 도로 길이가 한 3,300km가 넘고요. 면적이 3,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 해당되는 인구가 770만 명 정도 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 도시가 우한이라고. 우한이요? 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 말로 봤을 때 한 달에 자율주행이 주문하는 게 한 달에 한 10만 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우한에서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로봇 택시,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쉽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바이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하고 자율주행을 결합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상하면서도 테스트를 하다가 단시일에 1억 킬로미터에 다다를 수 있었던 그런 환경도 누릴 수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km면 엄청나게 긴 건데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상대가 될 수가 없겠는데요. 3,000km 길을 어디서 구합니까, 판교에서? 판교에서는 제가 그 차 돌아다니는 걸 가끔 네네. 본 적이 있는데 한 2km를 뺑뺑 도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되는데. 근데 이게 데이터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막 외국 메신저나 서비스를 차단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중국에서는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좀 보는 드네요. 게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뭐 그렇죠. 중국 정부는 산업 정책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크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 새로운 질적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이 첨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위협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의 이 제2차 차이나 쇼크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경공업, 뭐 의류 산업 이런 거 위협하는 게 아니고 최첨단을 위협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 많이 받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 시장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하는 뭐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기대를 걸어 봄직한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된 언론 자유 때문에 정보 유통이 좀 원활치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천안문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AI 산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니봇을 제가 써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질문을 몇 개 안 해봤지만 몇 개 안 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천안문 사건 한번 설명해봐라고. 또 불온한 질문을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면서 어떻게 답할지 제가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프롬프트 창 자체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아직 실력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또 이 시진핑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통제 같은 게 가시화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기업 통제라는 게 게임 못하게 하고 뭐 그 온라인 과외 같은 거 좀 못하게 하고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결국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있어요. 그 미중 양국의 양대 테크 기업, 미국 같은 경우에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다음에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봤을 때 2018년에 중국의 두 기업이 미국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62%까지 따라갔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못 쫓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 수를 보더라도 2018년에 중국이 200개가 넘었고 미국은 150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658곳이고 중국은 171곳밖에 안 된다. 아주 뭐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점프를 계속 해가지고 팍팍팍 치고 나가서 엄청 앞으로 가 있고 첨단 산업에서는 중국은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우리나라는 뭔가 이 중국한테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인 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우리는 또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의 제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충분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많이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목요일마다 매주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AI 얘기 해주시잖아요. 테슬라 얘기 여러 차례 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하고 이렇게 딱 엮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중국 경제 자체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게 전기차 한 가지 상품에 대한 게 아니다. 이런 저는 두려움이 들면서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까지 김회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하고 같이요.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승원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옷 화사하네요. 네,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네. 색깔 있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원색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무역 전쟁이 다시 막 일촉즉발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제니 옐런 네, 미국 네.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한다고 뭐 네. 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죠? 지난 3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장관으로서 두 번째 베이징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3일에 갔고 한 1년 전쯤인가 한 번 더 갔었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갈 때마다 뭐 재무장관들하고 상무장관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한 텀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제니 옐런 장관이 갔고 현지 시간 24일,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베이징에 갑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함의는 엄청나게 미중 간에 싸우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3일에 가서 그럼 그 제니 옐런이 왜 갔냐? 뭐 좋은 얘기만 하러 간 건 아닐 거잖아요. 싸우러 갔겠죠. 구체적으로 싸우러. 그래서 이른바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과잉 생산이요? 네. 좀 새로운 용어인 것 같은데. 좀 새롭죠. 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지 말라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읽으면서 좀 생소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over capacit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만큼 생산해라 저만큼 생산해라 양을 정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는 거는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뭐 WTO에 제소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낯설었어요. 경제 전문가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만 해도 그러니까 공정한 관계, 뭐 무역 관계, 뭐 보조금 폐지는 굉장히 오래들었던 거고,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은 늘 들었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계속 꾸준히 그쪽 사람들은 과잉 생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과잉 생산인 전 세계 어떤 그 제조업을 한마디로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치게 해서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위협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은 네. 물건 많으니까 가격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너희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반박했다는 당신들이 100만 원에 만들 거 우리는 10만 원에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리고 기후 쪽을 중국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또 기획적으로 기후 쪽 관련해서 산업 지평을 굉장히 넓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그래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데 이제 그것만 해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미중 간에 혹은 중국과 유럽 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역 분쟁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할 때 항상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무역 질서에서 보조금은 주지 말라는 건 우리의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그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압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물건 많이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런 워딩들을 쓰는지 얼핏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좀 낯설다는 느낌과 함께 아니 이 중국을 압박하려면 여러 갈래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잉 생산은 어쨌든 결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거 뭐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니네가 무슨 권리로 약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이제 경제 관료들 뭐 무역 대표부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과잉 생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관세 올려라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4월 17일에요. 4월 17일 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네, 철강과 알루미늄 이 두 개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아이템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나열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바이든이 지시한 건 철강과 알루미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7.5%인데 한 25%까지 한 3배 이상 올리라고 한 거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복할 거야 이러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사실은 테슬라니 애플이니 하는 뭐 미국 기업들하고 관련된 아이템들이네요. 다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뭐 세계 경제 이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템들을 콕 집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겠죠. 네. 어제 저희 김외현 비행크립트 한국일본 리더하고 같이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요? 네. 차이나 쇼크가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1.0 시대에는 중국이 저가 제품 가지고 전 세계 그 생산 공장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 2.0 시대에는 고가 제품 그리고 첨단 제품을 가지고 다시 그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테슬라 애플이 지금 위협받고 뭐 당연히 한국 기업도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재현되는 것 같은 또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예전엔 저가 공세로 그냥 많이 물량 좀 품질이 안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 고가의 또 제품의 어떤 질도 상당히 향상시켜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이제 공장 역할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봤자 그냥 공장 역할이야 정도였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특히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이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점잖은 용어로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은 항상 공정한 무역만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미국은 그냥 점잖게 가지고 우리는 고상하게 금융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할 거야. 뭐 그 공장에서 뭐 뚝딱뚝딱 만든 거 너희들이 만들어 그랬었는데 지금 제조업을 직접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압박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지금 제조업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이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억압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촉진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 본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외주주던 걸 다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백인 남성 노동자들 특히 겨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붐업을 시켰는데 결국은 바이든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11월 5일 날 예정된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심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특히 제조업 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올려.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 관세를 올렸었고 본인 재임 시절에. 그렇죠. 네. 이번엔 또 본인이 당선되면 60%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야를 택했는지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네. 근데 또 독일도 내놓으라는 제조업 강국인데 요즘 시들시들한데 얼마 전에 또 독일은 아예 중국 가가지고 숄츠 총리가 정상회담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가 14일에 갔습니다. 14일 가서 16일까지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누가 같이 갔느냐, 경제 사절단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 얘기를 한다면 어묵 드시러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떡볶이와 어묵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안에서 내각 안에서도 매파가 있고 또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혹은 좀 제너러스하게 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매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장관들 빼고 좀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뭔가 좀 해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내각의 장관들과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농업부, 교통부, 환경부 장관이 동행했고요. 숄츠 총리랑. 그리고 기업에서는 벤츠, 바스프, 머크, DHL,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 기업들의 대표들을 데려갔어요. 벤츠는 자동차. 바스프는 화학. 네. 그리고 어디로 지멘스, 지멘스, 네. 뭐 전기전자, 네. 그렇고 바이엘, 머크는 제약 바이오고. 그렇죠. 그럼 총망라에서 갔네요. 총망라에서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대기업 최고 경영자 12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명단만 봐도.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관세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는데 독일은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베이징 가서 5일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꽤 긴 시간이에요.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만 돼도 길게 있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또 압박하고 있고 실제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지난해부터 5월 올해 매달 한 하반기까지 조사를 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관세를 높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에 또 거기에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하는 독일이 나 베이징 갈 거야.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얘기는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고 실제 워딩이 이렇습니다. 독일 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와 협력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 시장에도 나올 것이다. 명확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반드시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중국에 할 얘기라서 한 건데 중국 편을 드는 얘기도 함께 했어요. 유럽연합이 보호주의적 욕심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놓고 이런 워딩을 했어요. 유럽연합이 욕심을 부린다는, 그렇죠. 보호주의적 욕심을 부린다는 표현을 쓴 거네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상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너무 작정하고 발언하신 게 아닐까, 이 숄츠 총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발언한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너무 반가웠겠죠. 숄츠의 그 얘기를 듣고. 16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서방이 제기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숄츠랑 시진핑이 뭔가 되게 서로 좀 도와주는 듯한 그런 호들을 분위기. 맞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진도 뭔가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숄츠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11월인가 갔을 겁니다.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를 갔는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뭐 하고 있을 때 다 시끄럽고 나 제일 먼저 갈 거야 해서 숄츠 총리가 가장 먼저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났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을 갔나 해서 또 시진핑 만났고 그래서 아니 왜 숄츠만 다른 행보를 보이지?라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관세 검토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대규모 사절단을 데리고 갔으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좀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경제 쪽으로 걸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움직여 봐야 되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이든은 특히 국내 네네. 정치원으로 근데 뭔가 약간 엇박자가 나서 지금 근데 이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 항상 그래 왔다. 네, 숄츠는 유독 또 그랬다는 것. 예. 사실은 중국하고 손잡지 않고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얘기를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얘기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케네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스탠스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이 강력하게 관세를 매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혹시 11월에 당선되면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에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까? 네네네. 이제 법무장관도 있고 상원 네. 의원도 했죠. 네. 그분도 암살당했죠. 네. 예. 그 이제 아들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처음 나온다 했을 때 뭐 변수가 되겠어 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프로나 나와요? 지지율? 그 약하게는 7에서 많게는 15%. 15%까지 나와요? 네. 15%? 미국은 양당제라서 제3 후보가 그렇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두 자릿수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케네디라는 뭐 매기 효과라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케네디라는 이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지역도 있고 바이든한테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또 지역이 또 갈려요.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케네디는 민주당이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지는 바이든 않은 표만 거죠? 갉아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화제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한 5일 동안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6,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이제 근소하게 네네네. 우세하죠. 그런데 다자 케네디랑 합해서 한 5명을 넣었더니 30 제가 숫자를 볼게요.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로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걸로 나왔어요. 트럼프 표가 더 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 네. 케네디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소위 격전지라고 하는 6개, 7개 주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등을 했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고 동부 지역에서는 좀 바이든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또 표심이 갈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두 자릿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데 과연 누구한테 이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워딩을 보면 누가 더 급한지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케네디 후보 나왔을 때 뭐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표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만큼이나 극단적인 좌파 인사라고 트럼프 캠프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캠프입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직접. 트럼프 캠프. 네, 네. 트럼프는 지금 재판받느라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못했을 텐데 트럼프 캠프의 무슨 보좌관, 브라이언 휴스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가다가 혹은 나와도 뭐 땡큐지 이러다가 극단적인 좌파 인사고 가로 열고 나쁜 인간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왜 케네디 주니어가 인기가 있지? 보수 그 공화당에 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극렬 우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백신 맞지 말라고 운동을 한 사람 중에 또 선봉했던 사람이 이 케네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완전 진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극우파들이 또 백신에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 얼마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 뭐 그렇죠. 옹호하는 분들이죠. 그 대통령 후보 철회한 뭐 그 디샌티스 뭐 이런 후보들 론 이제 플로리다 디샌티스. 네. 이런 좀 공화당이잖아요. 강경한 강경 보수파. 강경한 공화당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국가가 뭔데 개인한테 마스크를 강요하냐 이런 네.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뭐 이제 국가 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가 같은 얘기를 했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박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표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좀 그렇고 특히 최근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금 뭐 성추문 입막음 뭐 이걸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트럼프를 안 찍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좀 불이 났죠. 그럼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네. 확 찌그러지면서 케네디가 올라와서 삼자구도 뭐 이렇게 될 수도. 네, 그러니까 쟁점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형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가면서 이 표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또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기 때문에 3~4%, 이 13%를 차지하는 케네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무소속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민주공화 이후에 네. 제3지대? 미국의 제3지대. 제3지대죠. 저는 네. 사실 그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이 후보는 주니어잖아요. 그 아버지의 4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목이 밥인데 바비 포 프레지던트인데 그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근데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면은 약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후보 했을 때 네. 국민들이 가졌던 심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4살 때 삼촌이 암살당한 거예요. 존 F 케네디. 14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한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경선 마지막에 다 이겨놓고 마지막 컨벤션 직전에 유세하러 딱 갔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으로 그렇죠. 후보 돼서 이제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네. 당한 거라 그런 마음도 미국 사람 있을 것도 같아요. 동정심. 짠한 마음이 있군요. 그렇죠. 짠한 우리나라 마음. 표현으로.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어 쭉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진짜 좀 섞여 있는 게 예를 들면 총기 규제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총기 허용을 하자는 쪽이에요. 보통 민주당에서는 총기 규제하자고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총기 허용해주자고 그러고 우리 사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묘한 그 지점이 있었군요. 네,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넷플릭스라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대화의 끝이 넷플릭스로 끝나는. 요거는 계속 우리 미국 대선은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챙길 테니까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고요. 현지 시간 23일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무려 이 협상이 이 방위비가 이제 2025년에 그게 끝나거든요. 그럼 그 내년 말이니까 1년 9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혹시 트럼프가 됐을 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까봐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협상에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1년 9개월은 너무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컨설팅 업체 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라는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관계자들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트럼프, 뭐 바이든 대선의 어떤 역학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는데 이 방위비 협정 우리가 한다고 해도 올해 혹은 내년 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거 재협상 하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고음을 날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동안 협상한 거 없었던 일을 하고 다시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스탠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토론에 나온 얘기의 조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부상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트럼프에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표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외교안보 정책 어떤지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고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외교안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 전체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 스탠스, 정책 스탠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이승원 평론가 좀 놔드릴게요. 오늘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하고 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독일, 중국, 미국 이 삼각관계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중요한 이 클루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네, 워커노믹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그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중동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중동에서 좀 시선을 돌려서 다른 나라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지난번에 러시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루신 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라를 깊이 다루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또 일이 생겨서 중동에서 발을 놓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한 거죠. 네. 지난번에 그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 쓰면서 여기 이란이 공격하는 척만 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이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이 꽤 많은 수의 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섞어서 공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속 관건이 이스라엘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항상 국시가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확전을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계속 뜯어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수를 둘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역시 그 이란의 프록시들 대리 세력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오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놀랐어요 우리. 네, 맞습니다. 막 그래서 저희들끼리 단톡방에 막 주고받고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이 문제, 특히 보복이라는 문제는 빨리 끝내야지 이게 오히려 뒤탈이 적은데 이게 질질 끌다가는 우리가 영영 보복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속전속결로 나왔습니다. 공격의 강도는 어땠어요, 근데?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속보 막 CNN 같은 데서 뉴스 나올 때는 이게 테헤란 주변에 공항에서 무슨 폭음이 들렸다. 그리고 비행기들, 민항기들 이 운항이 다 중지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갖고 야 이거 테헤란을 직접 때렸으면 이건 진짜 전면전 하자는 건데 하고서 굉장히 그렇죠. 그때 당황을 수도를 했었는데 때렸다면.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조금씩 강도가 약해졌어요. 테헤란 쪽을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이란 중부에 이스파한이라는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 네네. 마침 또 여기가 이란의 그 핵시설, 이 핵시설이 가까운 이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이스파한 쪽에 이 비행장에서 폭음이 들렸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래도 이거는 심상치 않은데 핵시설 혹시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비행장이면 군 비행장인가요? 네, 아무래도 민용 군용 다 같이 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웬걸 이란 외무부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담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조잡한 그 우리 쿼드콥터라고 하죠. 드론 중에서 요 헬리콥터 같은 건데 요 날개가 4개 달린 거. 프로펠러 4개 달린 거. 네, 그 쿼드콥터 몇 대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좀 공격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뭐 그만 쉽게 다 격추시켜줬다. 별 피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면서도 아무래도 맞은 당사자인 이란 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또 잠시 화들짝 놀랐던 게 확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드론 쿼드콥터 몇 대 그냥 쓱 보냈다가 격추된 거다 이렇게 당한 쪽에서 네. 이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짠가? 막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이란에서 얘기하니까 진짜일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이 드러나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또 역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정보를 갖다가 아무래도 언론에 슬슬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언론에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이스파한 주변은 아무래도 핵시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방공 미사일들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언론 쪽에 새 나온 게 뭐냐면은 이 그 방공 포대들을 갖다가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이제 쭉 나왔는데, 지도가 나오네요. 네, 저기 뭐 멀리 이스라엘에서 거의 1000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주변에 요 지역을 갖다가 때렸는데, 여기 딱 보니까 맞은 데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이란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최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세트로 있어요. 이제 미사일 발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적을 탐지하는 탐지 레이더가 있고, 이걸 또 미사일을 적기에게 유도하는 이 사격 관제 레이더 같은 것들이 같이 세트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격 통제 레이더만 딱 격파된 겁니다. 네, 그 여러 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것만 딱 격파시킨 이 위성 사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들 싸한 거예요. 이 S-300은 물론 최신이 S-400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반경 이 사거리가 한 400km 이상 되는 상당히 그래도 고성능 이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 싹 격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중에 레이더 하나만 골라서 격파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마치 야, 우리가 너네 다 부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난 탁 이 핀포인트로 저격해준다. 거의 뭐 이 메시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거 되게 뭐랄까 되게 좀 서늘한, 간담이 서늘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은 우리 만약에 휴전선 같은데 밤에 이 초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저기 몰래 특공대가 들어와 갖고 이 그 초병들을 갖다 싹 급습을 해서 이 딱 목을 딴 것도 아니고 딱 급습을 해갖고 이 딱 손목만 잘라갔다. 뭐 거의 그 기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딱 너네 하지만은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피해를 준다라는 정도의 이 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대포로 꽝 때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딱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서 가능했던 그런 건가요? 네, 이스라엘이 뭐 저희가 당연히 미국과 많은 군사 협력을 하고 그동안 국방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정밀 타격 무기 수준이 상당합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정도 공격을 하려면은 스텔스기가 떴다. 그러니까 뭐 F-35가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F-35가 몰래 들어와 갖고 이 정밀 유도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레이저로 딱 그 핀포인팅해서 하는 이런 정밀 타격 폭탄 같은 거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아니면 레이더를 공격했으니까 또 함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 레이더는 여기서 전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를 탐지해서 거기로 유도돼 가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AGM-88 함 미사일인데, 야, 이런 걸 쐈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몇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아닌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적의 방공망을, 그런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적의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서 쓰는 미사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항공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서 이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날아가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기존의 그냥 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거든요. 한 뭐 1000km에서 2000km까지 이걸 멀리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항공기가 쏘고 뒤로 빠지면 되니까 훨씬 안전한 폭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무기들이 정밀도가 낮아서 이게 못 써먹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정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공개한 무기가 그래서 딱 떠올랐어요. 한 5년 전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이런 군수업체로서 라파엘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 라파엘에서 공개한 이 락스라는 그런 이런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라크에서 야 지상에 뭐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로켓 부스터인데 그걸 대조해 보니 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그 락스 미사일의 부스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사일을 썼구나. 그런 지금 주장이 거의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을 쏘려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이렇게 멀리 사거리가 먼 미사일을 쐈어야 되는데 그걸로 정확하게 그 레이더만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뭐 몇 가지 이것도 워낙 길게 이번에도 봤듯이 날아가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란에서 쏠 때도 많이 대응할 시간도 주고 저격당했죠. 뭐 몇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공대지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때린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에 그 미사일을 싣고 가기는 하는데 네. 그 영공에 들어가거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이 그냥 아주 그렇죠. 멀리서 쏘고 그냥 돌아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최소 S-300 탐지 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최소 500km 바깥에서 쏘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쏠 때는 그냥 이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동안에는 GPS라든가 뭐 관성 유도에 의해서 거의 그 목표 부근까지 갔다가 이게 목표에 가깝게 가면은 그때 유도 장치 이걸 시커라고 하는데요. 시커를 딱 켭니다. 근데 이 시커가 이 앞에 정밀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갖고 직접 그 지상 여러 가지 지물을 탐색해서 명중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아까 한 미사일처럼 이 레이더 전파를 탐지해서 유도하는 그런 시커를 갖다가 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먹히려면은 레이더가 딱 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대레이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공망에서 레이더를 함부로 키질 않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멀리서 탐지 레이더만 가동시키고 있다가 확실하게 적기가 들어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딱 켜고서 재빨리 포착을 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켜지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란에서 밝혔던 쿼드콥터였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번에 공습을 할 때 먼저 드론을 보내서 방공망을 교란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네네네.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 쿼드콥터는 아마 이란 가까운 데서 스파이들이나 특수부대가 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가서 막 이게 공격할 것처럼 이 페이크 막 교란을 하니까 그때 이란이 요격하려고 딱 레이더 켠 순간 이 멀리서 쏜 공대지 탄도미사일이 딱 명중했던 거겠죠. 그 락스 같은 무기는 S-300 같은 그 무기 체계 가지고 방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격추시킬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 뭐 스펙이 확실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만큼 여러 가지 S-300의 요격책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장치들이 여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방공망이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 체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뚫고서 많은 S-300, S-400 포대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와 이런 정보 교류를 하면서 야 얘네들은 이게 약점이니까 이렇게 노려서 타격하면은 쟤네 탐지 못한다. 이런 분명히 노하우가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도 핵시설 공격도 할 수 있었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레이더만 파괴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뭐 공격하고서 거의 티 안 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조금 때렸다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지 정확히 어쨌다 이 직접 정보를 내놓지 않고 이란도 지금 보면은 우리 전혀 이란은 그런 자기네 레이더가 당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당했다는 우리가 때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야 이거는 양쪽이 둘 다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아마 네타냐후 그러고 있겠죠. 내부 극우 연정 세력들에게 우리 충분히 우리의 위력을 보여줬어. 역시 뭐 우리 정밀 무기로 때리면은 언제든지 뭐 이란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대외적으로 밝혀서 괜히 이란을 갖다가 난처하게 만들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막 선전하면은 이란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란에게 더 이상의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확전은 당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믿어볼 수도 있겠어요. 유가의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 소식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출렁거리고 유가도 한 3%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양쪽이 자존심을 보이는 걸 보고서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뭐 중동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나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나오자마자부터 이란이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인 건가요? 어떤 이 관계인 건가요? 그 역사도 좀 파헤쳐 올라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적대시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짧게 봤을 때는 1979년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란은 친서방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끈끈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영국이 이제 빠지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세워줘야 되겠다고 영국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영국 체면에 세워주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당시 이란은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방을 만들어주자. 이 팔레스타인 나라, 아까 이 유대인 국가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 쪽 자치정부도 만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만들어서 얘네가 연방을 구성을 해서 독립을 시켜주면은 뭐 낫지 않겠냐. 원래 그런 안까지 지지했었고 물론 그게 아랍과 그렇게는 못하지라는 문제로 번지면서 무산되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튀르키예 다음으로 이란의 독립을 승인해 준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 아랍권에서. 아랍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 중동권에서. 그 정도로 사실 뭐 이란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서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이 팔라비 왕정 자체가 애매한 입지였습니다. 일단 노선 자체가 친서방이고 시아파 국가니까 주변에 또 이 순위파 국가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고 또 페르시아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민족이 다르거든요. 아랍이랑은.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린 너네들이랑 달라.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너네 뭐 아랍이랑 노느니 차라리 우린 뭐 이스라엘이랑 유대인들이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다. 뭐 오히려 그런 정서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아랍 세력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1970년대 한창 이게 좋을 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그때 양국 간 대사도 교환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원유의 상당수를 이란이 대줬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깔아갖고 이란이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그 주 창구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70년대까지 일이었죠.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 호메이니 혁명 때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건가요?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유대 세력들을 갖다가 저 시오니스트들 하면서 좀 적대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이제 호메이니의 이 이슬람 이란은
미국을 굉장히 적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반미주의. 네, 굉장히 반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끈앞풀이다. 그러니까 쟤는 작은 악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 갖고 겉으론 진짜 그때서부터 우르렁대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사이가 나빠졌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다음에 터진 중요한 사건이 이라크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 1980년대. 네. 그 당시에는 중동의 맹주로 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크게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래도 사담 후세인을 그때 지원을 해서 이란을 침공하니까 이란 입장에선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어딘가 손을 빌려야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랑 또 다시 야 우리가 당장 뭐 척지긴 그렇고 좀 협력을 하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란이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서방제 무기를 수입했었습니다. 네,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F-14를 수입한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F-14를 판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기도 했어요. 이 탑건에 나오는 F-14요. 뭐 그렇게 미국제 무기가 많이 있는데 혁명 이후에 거기에 부품이라든가 무기 공급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서방에서. 그러니까 이걸 놀릴 수도 없고 계속 뭐 부품이랑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때 손을 벌린 게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밀수입한 이런 부품이나 무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거의 한 5억 달러어치의 이런 무기, 부품 같은 걸 갖다가 수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당시에 이란이 그냥 홀로 독립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경협의 필요성이 남아 있었고 물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에게 이런 정황이 발각되면서 그 80년대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레이건 행정부 때.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점점점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고 이게 1988년에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네네. 협력의 요인이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돌아서게 된 것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였습니다.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쳐들어갔다가 다국적군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네. 완전히 박살나 버리니까 이제는 이 견제해야 될 이라크라는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서방의 기조가 이란으로 반이란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도 몰래 이란이랑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하기가 힘들었고 고립에 처한 이란도 야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우리가 아주 선명한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슬람권의 그런 정서에 편승을 해갖고 우리가 생존을 도모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게도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이런 쪽에 친이란 이 대리 세력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진 겁니다. 되게 그 무기 체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란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면서 호메이니 혁명하고 다 외교 관계를 바꾸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실상은 무기를 다 옛날에 서방의 무기들을 수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또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서로가 아쉬운 게 있고 이라크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 협력이 됐었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앙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였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뭐 S-300이나 이런 현재 이란의 무기들은 그러면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은 건가요? 이제 서방의 무기들은 이제 뭐 서방의 무기가 못 들어오니까 뭐 러시아도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못 들여왔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점점 더 중동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원래 S-300도 안 팔려고 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 팔았는데 15년 그 정도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집어넣어줬죠. 네.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진짜 국방하고 경제하고 외교 관계하고 이게 다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때 이해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서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특히 이 중동 정세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일이죠. 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더더욱 심각해진 것이 바로 2010년대에 들어와서인데요. 그때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크네요. 그게 네. 크네요. 원래 예전에는 이라크가 사실 이라크의 핵 개발이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이라크 침공하고 했었던 네. 거잖아요. 걸프전 때. 했었는데 뭐 들어가 보니까 이라크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 오시리스 핵시설 같은데 여러 차례 공격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란 협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란 입장에선 이라크가 핵 가지는 건 또 못 봐주겠다. 순위파가 핵 가지면 우리 어떡하라고 해서 옆 나라가 핵 가지는 거니까. 사실 그때도 정보 교류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라크가 사라지니까 이젠 이란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뒤늦게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죠. 그래갖고 2000년대 뭐 한창 사찰하고 여러 고농축 우라늄 제조 프로그램들을 가동한다는 게 포착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은 비공인 핵 보유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이스라엘의 또 중요한 정책이 중동에서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독트린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서 이란이 갖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수많은 공작을 하면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신경전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왜 지난 2000년에 뭐 이란의 굉장히 중요한 핵과학자 모센 파리자드 박사가 이제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일까지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란 수도에서. 네, 그것도 사실 역시 모사드가 배후에 있었을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예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 지상에서만, 이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많이 한 게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막 해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엄청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난번에 이란 얘기할 때도 이란이 그런 사이버 어택에 대한 방어 능력도 굉장히 강화시켰다는 게 그런 이스라엘과의 물밑 사이버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많이 좀 악화되고 지금 이렇게 대리 세력들을 이용한 전쟁을 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서로가 직접 때리는 펀치 교환까지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그러면 그 핵시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어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너네 위치 다 알고 있고 너네 미사일 까놨다고 하지만은 우리 충분히 뚫을 창이 있다. 그러니 뭐 함부로 너네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확실히 날렸다고 봐야죠. 이번에 레이더 하나 공격했지만 다음번에 혹시 반격을 할 시에는 우리가 핵시설을 그럼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굉장히 좀 어쨌든 당장은 확전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사라진 거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게 이게 남북 관계랑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란과 항상 이스라엘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남북 관계라는 것이 계속 말폭탄은 엄청나게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이 뭐 각종 이 욕설도 우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경고 날리고 하지만은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살벌한 관계일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왜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그런 게 또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다가도 이게 갑자기 지난 정권 때 갑자기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만나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 이게 또 냉탕으로 돌아서고 이런 냉온탕을 오가는 게 사실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란에서도 이 극우파가 등장했다가 그리고 또 개혁파가 등장했다가 이게 정권 교체가 이란 내에서 몇 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얘네가 좀 접근했다가 떨어졌다 하는 지도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굉장히 극우 세력의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우파 정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 정권도 굉장히 우파 정권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서로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정권 교체가 되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또 이게 참 어려운 퍼즐인데 국내 정치에서는 다 인기를 얻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화 유지하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는 게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막 복잡하게 얽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거기에서 경제 문제까지 엮여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다 경제 상황이 몹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거 함부로 전면전하기는 곤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은 주체들과 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계속 얽히면서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이 지금 중동 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그 아, 얘기했던데 그 과학 전공자로서 아, 재밌게 네. 보셨어요? 네, 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전 넷플릭스 이전에 그게 그게 딱 중국 생각이 SF소이지 났으니까. 않습니까? 많이. 리츠신의 소설인데, 이게 딱 그 모티브가 그거죠. 이 외계 생명체인데 거기는 태양이 3개가 있는 삼체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이 물리학에서 딱 2개, 이체 문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와도 얘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미래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딱 지금도 중동이라는 것은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튀르키예, 사우디라는 굉장히 큰 플레이어들이 여긴 사체 문제죠. 사체 문제로 엮여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과 빈살만이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얘기 했지만은 지금 그 속에서 앞으로 이 중동의 사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정말 물리학적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깊이 있게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또 동아시아 지역으로 좀 옮겨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좀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 있는 국가들. 네, 좀 멀리 봤으니까 좀 가까운 지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음번에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최승병 박사하고요, 워커노믹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그리고 오래된 그 역사 살펴봤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명님 맞아요. 테슬라 미래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가장 뛰어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다시 모셨습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요. AI 시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뭐 매출도 급감하고 그랬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또 주가는 폭등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사분기 1월, 2월, 3월이죠.에 대한 어떤 전체 자동차를 판매수, 딜리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4월 초에 나왔을 때 이미 대개 38만 대 정도 나오면서 대단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이미.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모델 2, 흔히 말하는 저가형 차를 하는 것을 포기했다.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8월 8일 날 로봇택시 공개할 거야 얘기하고, 또 일렉트랙이라는 또 이 전기차 전문 미디어에서도 사실상 저가형 모델은 철회된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 계속 하락했었던 모양새죠. 그러니까 즉 매출이 떨어질 것은 물론 지금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미 매출 또한 당연히 자동차 판매가 크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그것이 자동차 판매 수가 줄어들었으니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영이 됩니다. 주가의 선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제일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이 컨퍼런스 콜, 즉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CEO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받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인터넷에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리 올라온 질문부터 몇 개를 먼저 답변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저가 모델이 진짜 안 만들 건지 만든 다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로봇 택시를 한다라면 이걸로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건지 그 돈 벌 수 있는 것의 타임라인은 어떤 건지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질문이 딱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보니 이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아하 테슬라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무질서, 그러니까 이 무질서함, 이 뭔가 치고받는 것 같고 언론 보도 로이터 나름대로 신뢰가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일론 머스크 CEO는 또 아니라고 하고 또 보도가 나오고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서를 잡아준 거죠. 질서를 잡아주면서 우리의 예상 가능한 전망들을 보여줬던 거고 이것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를 움직인 건 크게 두 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약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0에서 40%에 달한다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테슬라는 대단히 개미 투자자들, 우리 시청하시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60%에서 70%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아니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미래 가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거든요. 아,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더 장기 투자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1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은 빨리 현실화 시켜주고 이 돈 갔으면 기회비용 생각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던 더 수익률이 높은 대로 또는 메타가 요즘 수익률이 물론 어제 뭐 폭락을 했지만 메타가 수익률이 높다면 메타를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뭐 캐시 우드라든지 일부에서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수익률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뭔가 불투명했는데 뭔가 앞으로 단계가 잘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해소됐다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 차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래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저가형 자동차 일명 모델 2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라 그랬어요. 2025년 하반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과 플랫폼과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작 기계로 생산 기계로 정말 혁신적인 걸로 해서 원가를 50% 낮추겠다. 그래서 저가 자동차지만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땡기겠다. 2025년 상반기로 땡기겠다. 상반기로 땡기겠다는 걸 로이터가 했던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 그런데 이 생산을 내가 아까 1월 달에 얘기했던 혁신적인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모델 3, 모델 Y가 만들고 있는 기존 라인에서 만들겠다. 아, 그래요? 기존 라인에서 만들면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져도 중국 차의 공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천천히 갈 수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은 로보택시는 거기서 만들 거다. 그러니 로이터의 보도도 틀린 건 아닌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는 저가 생산 차량을 당분간 생산하지 않는다. 저가 생산량은 근데 또 가장 또 특이한 거는 복수형을 썼어요. 모델 S라고. 모델 S. 네, 그러니까 원래 모델 2라는 단수로서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 모델, 그러니까 넥스트 차량을 모델 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프라이스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모델 그러니까 S로 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복수의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꼭 25,000달러짜리가 아니더라도 25,000달러도 내놓겠지만 예를 들면 모델 3를 갖다가 좀 변형을 한다든지 모델 Y를 변형한다든지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3만 달러대로 좀 낮춘다든지 다양한 모델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중국차의 공세에 예상보다 빨랐던 중국차의 공세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근심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중국차한테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주면서 2024년, 올해는 힘들겠지만 2025년에는 신차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올해 8월이나 9월, 10월 중에는 그 모델이 선보이겠죠. 짜잔 하면서 기대치를 심어주겠죠. 우리 이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거고 이제 이거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치를 갖다가 미리미리 반영을 해주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저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성 있겠는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25년부터 실적으로도 중요하지만 2024년에 이미 새로운 차의 모델들이 선보일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주가는 또 다시 빠지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징검다리가 돼서 촉매제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촉매제가 돼서 카탈리자토가 돼서 이것을 올려낼 수 있는 이러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금 EV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테슬라가 했다라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만족을 했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 계속 뭐 앞으로 주구장창 올해 내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전문가에 따라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상승 시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테슬라가 내놓는 자동차 시장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 뒷부분에 또 뭐 질문하면서 답변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FSD라고 하는 AI, 네.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AI에 대한 매출은 우선 재무제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높게 기업 평가를 해주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의 어떠한 전망을 보고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기를 보는 케이스는 중기나 장기의 밸류를 보고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단기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비아디나 이런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굉장히 거세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당장 판매 대수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가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은 근데 반격이 가능한 건가요? 또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또 시장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보택시를 만들면 굳이 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테슬라의 AI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데 FSD를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서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저는 FSD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제도적으로도 이것이 통과되는 데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중간에 사고가 날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사고 내면 사람들의 실망이 큰 거고 공포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FSD는 앞으로 로보택시는 가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연 테슬라가 기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10년이 지속된다면 10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 3와 모델 Y 두 개만으로 우리가 모델 S하고 모델 X는 완전히 고가 차량이니까 제외해 놓는다라면 대중시장에서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건 모델 3하고 모델 Y로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낮은 사람들이나 중간 사람들도 존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팔리지가 않는 나라예요. 여기에는 소형 차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중저가 차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저가 차량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솔린, 즉 이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디젤 차량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없이도 저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야 대중화되는 시장이 전기차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난기류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로보택시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플랫폼에서는 차가 두 대가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는 로보택시, 하나는 저가형 택시. 원래 계획이 이거였어요. 저가형 차량. 네, 저가형 차량. 저가형 차량에는 핸들이 있고 가스 페달이 있고 여기에는 브레이크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이 고급형, 그러니까 이 진일보한 플랫폼에서는 로보택시만 일단 생산하겠다. 그리고 저가형 차량은 기존 생산 라인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하죠. 그래서 기존 생산량은 이미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률은 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안정화된다라면 이 차량 저가 차량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내겠다. 단계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이거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 2025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이런 건 보통 연기되거든요. 초반에는 또 생산에 오류들도 발생하고 수율도 문제가 되면 사실 2026년에는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아디의 시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유럽이나 지금 중국에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도 바이든 정부 내에도 사실은 바이든 내의 좌파 그룹은 이제 환경주의자들이고 우파 그룹들이 현실주의자들인데 좌파와 우파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되게 큰 대결을 하고 있어요. 중국차 수입을 빨리 해서 바이든 이번 대선 이전에 2024년 동안 전기차의 전환에 말뚝을 박자라는 쪽에 환경론자들이 파고 그다음에 우파 같은 경우에는 현실론자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지금 수입하면 중국 정체를 수입하면 트럼프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정권이 트럼프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 전환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4년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중국은 올해는 막자. 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논쟁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가 차량의 신속한 출시는 대단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도 빨라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번에 나온 실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실적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특이한 걸 좀 네. 살펴보면 네네. 실적표를 제가 그 엑셀로 한 걸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좀 매출, 보여주시면 네네네. 네네.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이건 제가 쪼개보는 건데요. 자동차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보시면 에너지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분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 부분은 매출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이죠. 여기에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4기가와트를 넘었고 에너지 부분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메가팩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이 부분이 왜 증가가 있냐면 6%밖에 증가 안 했지만 이게 왜 증가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미에서 충전 시스템이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테슬라의 충전소에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와서 충전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충전 부분에서 서비스가 지금 요 서비스. 네, 서비스 여기 이제 충전 서비스하고 자동차 보험 두 가지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자동차 보험은 줄었겠죠. 왜냐하면은 딜리버리 네,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가 팔렸으니까. 줄었으니까 판매가 줄었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줄을 수 있는데 이 전기 충전소에서 이 부분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6% 증가한 부분에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FSD가 지금 얼마큼 이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 차지하는지는 유료 구독하는 네, 거. 여기 네. 들어가 있는데 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증가했다라는 거. 특히 4월달에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90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미국에서. 네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프라핏은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프라핏은 절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 마진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로스 프라핏 즉 이거는 뭐냐면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뺀 것이 그로스 프라핏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총 매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매출 딜리버리 판매수가 줄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 여기에서의 부분은 심지어는 지난 분기가 17.2%의 수익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이율이죠. 17.9%라고 해 수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고라고 보는 건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리튬 가격이 내려서 배터리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렸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적게 팔았는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제가 책에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매 분기마다 생산 비용을 낮추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비용을 많이 절감했을 거다. 네,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보세요.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프로핏도 늘었지만 이 수익률도 22%에서 25%로 증가했어요. 네네. 여러분 25% 남으면 이게 되게 짭짤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높은 수익률이라면서 에너지 부분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현금 보유액입니다. 현금 보유액을 보면 지금 한 269억 달러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 분기에 2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 20억 달러가 빠진 거예요. 네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토요타 같은 경우 부채가 488억 정도 돼요. 토요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통 자동차. 그러니까 현금 보유액이 이렇게 토요타는 에 비해서 정말 이건 부채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것은 가장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기업에서 투자 이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채는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예, 드러나진 어쨌든 않지만 네. 테슬라의 부채는 대단히 작습니다. 계속해서 줄어왔기 네, 때문에 네, 얼마 네, 되지 네. 않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부채에 대한 조금 이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채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아. 그래서 부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아직 남아 있지만, 네.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대단히 풍부하죠.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게 이게 대부분 어디로 왜 마이너스 여분에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올해 이번 달에 우리가 받은 돈보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홍해에서의 문제라든지 베를린 공장에서의 문제라든지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가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배달이 잘 안 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재고 부분이 무려 20억 달러가 넘게 쌓여 있고 네. 이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로 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20억 달러에 가까이가 AI 쪽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던 캐시가 들어올 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게 있고 늦게 들어온 것도 투자하느라 있고 나간 투자는 것도 있고. 벌써 나가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약 AI 투자가 한 160% 정도 지난 분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 AI 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겁니다. 아.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 투자자들 보기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 부분에서 그렇죠. 확실하게 하고 있고 현금 보유액이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있고 물론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논쟁거리를 완전히 없애줬다. 우선은 이 재무제표에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고 CFO도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뉴 모델 즉 저가형 차량이 2025년 상반기에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이 8월 8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로보택시의 모델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미 신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로보택시의 모델이 생산은 하반기에 2025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선은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시연도 해주겠죠. 그러니까 시연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미국 전 뭐 16개 도시, 20개 도시에서 마구마구 서비스가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로보택시 달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시연을 하겠다라는 일정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했고 시연이 된다라는 건 대충 저 정도의 매력적인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을 할 건지 그리고 저 정도의 기술이 있을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3.3 정도의 버전이 지금 FSD가 12.3 정도의 버전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12.5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5는 버전 13에 육박하는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버전 12.3이 통용되고 있는데 8월 8월까지 12.5까지 끌어올리겠다. 근데 지금 FSD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FSD 성능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구심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사실 FSD 있었는데. 전체 마일수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우선 FSD가 우선은 10억 마일이니까 한 우리나라 킬로수로 하면은 13억 킬로 정도 되나요? 마일이 1마일이 1.3km인가요? 1.6km? 1.6km 그러면 16억 킬로죠. 16억 킬로미터를 갖다가 FSD가 주행을 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공식적인 FSD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허가받은 FSD는 오피셜하게 있는 것은 한 15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150만 대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돈을 내면서 쓰는 고객은 90만 대는 거니까 요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 마일수를 맞춘 거예요. 근데 저기에 빠져 있는 마일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것이나 중국에 있는 것도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데이터는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더라도 네. 공식적인 FSD만으로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도표를 그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이 FSD가 뭘 잘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저거죠. 저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그러니까 버전 11 대비 버전 12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3번이 뭐냐면 부드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레인을 바꾸는 것. 이거는 11에서나 지금 12에서나 다 9점이에요. 10점이 만점이고 9점까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개선된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차량이 어느 정도 5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이죠.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레인 체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교통이 조금 복잡한 데서 네. 그다음에 이제 스무스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점에서 아, 확실하게 그러네요. 성능이 네.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좌회전. 네네네. 잘할 그 다음에 수 있다. 부드럽게 멈추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빠졌어요. 부드럽게 멈추고 가속하는 것. 이거는 아무래도 비디오를 학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속도를 올리는 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했다라면 이 인간들이 보통 가속을 운전자들이 빨리 하는 거거든요. 빨리 사람들 멈추고. 걸 배우면서도 악화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걸 배우면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출발 안 하고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이거를 얘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지만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파킹 같은 경우에는 1점이었는데 4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차도 해주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주차가 완벽하진 않다는 이런 부분들도 7점, 8점으로 지금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페셜 로드 사인 뭐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공사 중 그렇죠. 표시라든지 그런 표시 같은데. 그런 걸 네. 갖다가 이해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도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뚜렷하게 11-12가 개선된 영향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네네네. 앞으로 남아 한 3개월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FSD, 자율주행이 여러분 오토파일럿하고는 다릅니다. FSD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풍부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까지 컴퓨팅 파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학습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도조 슈퍼컴퓨터도 지금 계속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H100, 엔비디아의 칩에 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갖다가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단히 지금보다도 더욱더 속도가 내서 가속화되어서 FSD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FSD 개선은 중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 때 조금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해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FSD의 가치를 믿지 않는 투자자라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자신감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 궁금해요. 만빵이죠. 근데 제가 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에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지표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저는 테슬라 성장 2기가 시작됐다고 봐요. 1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에서 여러분 2020년 되면서 주가가 1000% 가까이 뛰어서 네. 크게 많이 이익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프업이라는 것이 이게 매번 1000%씩 500%씩 뛰면 사람들이 다 테슬라 사죠.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1000% 가까이 뛰었던 것은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반영되어서 하지만 핵심은 자동차 기업으로서 평가를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그럼 두 번째 점법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는 중심에는 AI가 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FSD고 이것이 연결되는 게 로보택시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뭐냐? 옵티머스다. 옵티머스도 왜냐하면 똑같은 FSD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로 연결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제품들과 서비스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마존의 AWS 같은 기업이 될 거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거다. 자 로보택시로 해서 운행해서 우버처럼 소유자들이 돈도 벌지만 차가 멈추고 있는 동안 컴퓨터를 빌려 쓰겠다. 그래서 자동차 간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일종의 사람들한테 이 서버를 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여해주고 그 수익을 갖다가 테슬라도 좀 가지고 차량 소유자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단히 좋은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이 라이센스로 FSD를 내겠다. FSD를 갖다가 충전소 사업처럼 지금 사실상 포드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FSD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그 서비스인 FSD를 포드에 팔아서 포드의 자동차에 부착을 하겠다는 부착하도록 하겠다. 네, 그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3나 4나 이런 것들이 좀 부착이 되어야 되고요. 하드웨어 3는 대단히 큰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하고 9개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8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도 부착을 해야죠. 카메라도 부착을 해주고 하드웨어 3라는 이 컴퓨터 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포드가 얘기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올해 그 계약이 체결된다면 테슬라는 이제 완전하게 그 카 컴퍼니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이건 매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막말로 이제 현대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대나 기아나가 대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수주기라든지 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GM 외에는 사실 제대로 되는 것은 웨이모하고 GM 외에는 물론 이제 모바일 아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포드도 하다가 포기했고 네네. 우버도 하다가 포기했고 현대기아차도 하는 것도 아주 조그만 연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중화돼서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처폰이다. 지금 전기차 과거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 나오면 사람들이 아이폰 산다. 아이폰으로 갈 건데 거기서 피처폰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다. 우리 FSD 가지고 가서 라이센싱해서 우리 라이센싱으로 다 풀어줄 거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서비스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비전 전망을 새로운 했는데 비전이네요. 네, 완전한 새로운 비전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 현재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부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본인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두 개 기업만이 이거를 주도해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웨이모는 흔히 말하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갖다가 차량 뚜껑 위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로봇 택시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소유하는 차량에다 라이다와 라다는 가격도 너무 비쌀 뿐더러 일반적으로 여러분 괴물 같은 걸 올리고 뭐 각 같은 걸 쓰고서 모자 쓰고서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업체들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잠재적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에서 두 업체의 라이센스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하겠다고 했지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고 테슬라는 FSD가 지금 대단히 올해 들어서 많이 익스포넨셜하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끌어올린다라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OEM들도 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이것은 막대한 수익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이 개발만 해놓으면 그렇죠. 개발만 해놓으면 개발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수익률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카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완전한 전환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이 2기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의 두 번째 시기고 이것이 밸류를 기업 밸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네요. 네. 대단하네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2기 테슬라가 시작됐다. 네, 새로운 핵심 성장이 표현이죠. 시작됐다. 네. 여기까지 결론 내리시고 네. 그 자율주행 얘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중간에 끊는 것 같긴 하지만 다음번에 그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2기가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이 말씀이신데 이 이야기를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